아침부터 와서 피곤하죠? 자, 힘들 좀 내시고요. 법의 이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핵심이 그겁니다.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부터 주장됐던 건데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주어져야 된다. 각자의 것은. 그러면 자기 몫이 아닌 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평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어디까지 각자의 몫이죠? 예를 들면 10명이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100톤을 많이 생산했다. 그러면 이 10명의 각자 1인당 얼마씩을 들고 가는 게 각자의 몫이 되는 거죠? 10톤씩? 아니면 일을 잘하는 놈 순대로? 그러니까 이걸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00조가 넘습니다. 그죠? 그럼 국가 예산을 이제 전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나눠줄 때 이 300조가 넘는 예산을 누구한테 얼마씩을 나눠주는 게 과연 각자의 몫을 주는 거냐.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인데 각자의 몫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의라고 하는 의미는 형식적 의미밖에 안 됩니다. 평등해야 된다.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평등해지느냐. 무엇이 평등한 거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한목적성입니다. 그래서 한목적성은 바로 뭐냐면 평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실질적 정의죠. 그래서 우리 한목적성을 실질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성에게 우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한목적성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롭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입장에 따르면 도대체 얘들한테 왜 그렇게 해줘야 돼? 왜 그렇게 해줘야 돼?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광주에 부부 절도 사건이에요. 광주 부부 절도 사건은 뭐였냐면 지금 먹을 쌀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도 하나도 없고. 그게 부부가 마트에 가서 절도 행각을 벌여요. 훔친 게 뭐였냐면 우유,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포스트, 기타 등등 이걸 훔치고 나오다가 마트에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벌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풀어줘야 됩니까? 어느 게 공평하고 어느 게 정의로운 겁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댓글이 어떻게 댓글 달렸냐면 쟤네들을 풀어줘봐야 나중에 또 절도를 벌인다. 그 다음에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된다. 불쌍하다고 법을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전달해 주라 경찰한테 돈을 보내요. 그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어금니 아빠처럼. 예,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 정의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 여성에게 우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청소년에게 우대를 취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한목적성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가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가치 갈등의 문제. 그렇죠. 무엇이 정의로냐에 둘러싸고 자유주의나 아니면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나 이런 것들이 갈등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권도 마찬가지죠. 시장을 강조하는 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정권이 있고, 그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사람들끼리 막 갈등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적성은 결국 가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목적성에 따라서만 모든 결정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치가 뭘까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법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가치. 이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이번에 있었던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사건이 있었냐면, 넥슨의 사장님이 있었고, 이 회장님이 친구인 검사장 정경준한테 주식을 넘겨주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0억 넘는 차익을 재산 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가성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 사이에 친구가 검사한다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냥 돈을 좀 준 거죠. 돈을 좀 친한 친구가 좀 줬는데 이게 무슨 뇌물이 되냐 이래 된 거예요. 대가성이 없다. 뇌물로 인정이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 친한 친지들 사이에 이게 대가성이 뭐 있겠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돈 주는 거와 비슷하다 보는 거죠. 대가성이 없다.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무슨 법이 만들어지냐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어요. 김영란법이.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만약에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김영란법이 제공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질서에 대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질서를 나중에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걸 엎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생활이 좀 더 불안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가끔씩 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조교가 연락이 와. 지난 학기에 장학금 냈던 거 다시 뱉어내. 학교 규정이 바뀌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혼란이 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가치에 따라서 모든 정책과 법이 바뀌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법적인 질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자, 그래서 법의 이념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정의의 본질,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로 일단 나눠진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요건입니다. 34페이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환수해야 돼요. 네. 이게 바로 뭐냐, 국민의 정서죠. 법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도 실제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인정해 줄 만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중요해요.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34페이지에 시험에 출제됐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요건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법 내용의 명확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 내용의 명확성이란 말은 일단 법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법 감정,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하는 법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 감정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함과 더불어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쉽게 변경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요건은 4가지. 법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하는 법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 실현 가능한 법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료를 잠시 한번 보시죠. 그 자료에 보시면 그 교재에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략했던 그 사례들,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법의 의미와 특징, 법 이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 이념 역사 전개인데, 법 이념 역사 전개는 딴 게 아니고 바로 정의와 관련되는 바로 가치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왔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18세기, 19세기, 그 다음 예링, 그 다음 현대 이후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라드부르가 이제 제시했던 법 이념 정의인데, 형식적 의미의 정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평균적 정의인데, 이건 다른 말로 이제 교환적 정의라는 말도 포함하는 거예요. 교환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거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가 500만 원이에요. 그럼 피해 보상은 당연히 5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국가가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 몰수한 재산이 1억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는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때 1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교환이죠, 교환.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동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모든 국민에게는 한 명당 한 표씩만 주어진다. 그래서 재벌 회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인 1표죠. 평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내가 손실을 보는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교환적 의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내가 손해본 만큼 지금 현재 대가를 받는 겁니다.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현재 노트북을 산다,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용하는 것과 대가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균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겁니다. 국가유공자하고 비유공자. 국가유공자와 비유공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 아니죠. 배분적 정의는 뭐냐면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을 어떻게 같게 취급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평균적 정의는 모든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고,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자들, 이거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죠. 다르게 취급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배분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과자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걸 같이 취급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전과자는 가중처벌하는 게 오히려 평등에 맞고요. 그 다음에 실수한 사람은 가벼이 처벌하는 게 평등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바로 배분적 정의다.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 사례입니다. 한목적성 사례는 그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에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에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성은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있는 반면 남자는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또 남자 가운데에서도 현역 복무나 상근 예비역 소집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대와 달라진 현대 사회를 고려한다면 군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이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법 이념이 바로 한목적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성
그 다음에 남성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는 너나 군대 가고 너도 한번 아이를 한번 낳아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하지만 이거는 같은 선상에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 사례인데 법적 안정성 사례는 공소시효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면소 판결 그 다음에 소멸시효 및 취득시효 같은 것도 있는데 공소시효는 우리가 이제 언론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아이들 유괴 납치 살인사건 그 다음에 연쇄살인사건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특히 이제 경기도 화성살인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대구에 이제 그 모 어린이 사망사건 그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건데 공소시효는 아까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된다고요? 절차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를 하고 그 다음 재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공소시효란 말은 공소 제기를 해야 재판이 열리는데 공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해되시죠? 시간이 지나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을 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범죄마다 그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봐두시고요. 그래서 사형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 됐는데 이거 지금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주장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안 엽니다. 그냥 재판을 실질적으로 열어야 돼요. 그런데 재판을 열지 않고 여기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면소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면소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여기 재판에 들어와 봐야 결과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요건을 구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재판해봐야 이미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가 면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면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제 사면 받아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 정봉주죠. 정봉주라는 이제 정치인 사면이 문제됐는데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복권을 말합니다. 그렇죠. 복권 조치. 그래서 신분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전과자 신분에서 다시 정상적인 신분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걸 사면이라고 하는데 사면 받은 사람도 이미 마찬가지예요. 사면 받았으니까 재판을 열어봐야 판결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죠? 범죄 후에 법령 개표로 인해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령이 사라졌네. 적용할 법이 사라졌어요. 그럼 재판할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재판을 열 수가 없죠. 이런 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면소 판결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면소 판결.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 대표적인 경우 같은 경우냐, 우리가 이제 어떤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나중에 국밥 요금을 준다고 해놓고 한 10년 뒤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뭐냐면, 시효가 소멸해서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약속을 안 잡아놓으면 시효가 지나버리면 못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멸시효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돈 달라고 하면 생활에 불안정성이 생기죠. 저 친구가 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돈을 내놔라. 그러면 생활에 불안정이 온다.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 제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냐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땅을 내가 점유하고 여기에 농사를 막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땅 주인이다. 그래서 농사 전부 다 짓는 걸 중단하고 이 땅에 떠나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생활의 안정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취득시효를 인정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되게 많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88 올림픽 전후에서 되게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 예전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특징이 뭐냐면 도로 주변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여전히 서울은 뒤편에 가보면 개발이 안 된 데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88 올림픽부터 시작된 건데 문제는 이거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일자리를 얻어서 서울에 막 생활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판잣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구청에서 개발한다고 판잣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도시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재개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취득시효를 주장했는데 취득시효를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철거가 돼서 이제 개발이 많이 되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신림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신림동에 그 원룸하고 오피스텔 비슷한 건물들이 막 들어왔던 때가 언제부터냐면 90년, 91년 요즘이거든요. 개발이 한참 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바뀌었던 게 딴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철거하면서부터요. 예, 이런 것들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시효 잘 하는 거 있죠. 뭐냐면 친구한테 책을 빌려서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아마 꼭 책꽂이에 그런 책들은 꼭 한두 권씩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전에 제가 이제 문고판 책을 되게 좋아해서 이문열의 삼국지, 그 다음에 이제 황석영 선생의 장길산 해가지고 문집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후배, 선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막 비었어요. 이문열 삼국지는 10권인데 그 중에 한 4권은 어디 간지 누가 가져갔는지 지금 현재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문집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막 단편집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이런 것들 바로 이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과 관련되는 유명한 격언이 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법적 안정성과 관련되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잔 자.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오랫동안 관리하는 사람. 그죠?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지 않은 자. 권리 위에 잠잔 자죠. 그죠? 국밥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지 않은 자. 역시 권리 위에 잠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바로 소멸시효, 취득시효와 관련되는 명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그렇다면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 즉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미 힌트 나왔습니다. 그죠? 정의나 한목적성,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갑자기 내가 내 권리라고 믿었던 이 기득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서슬 이제 반기를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정부에서 뭘 한다고 했냐면 보유세를 부과할 것인지 고민한다고 했어요. 주택 보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2주택 보유자,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 이걸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보유세를 부과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과거에 집을 2채, 3채 보유한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보유세를 부과하는 한목적성 분명히 있어요. 집을 못 가진 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의 공공성, 주거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2주택자, 3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이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가 되냐면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간에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보유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적정선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보유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과도하게 책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법 이념이 충돌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의의 이름으로 아무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 정의의 이름으로 밤에 잠자고 있는데 군대 오라고 한다든지, 정의의 이름으로 잠자고 있는데 세금 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이 공공복리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37조 2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헌법의 태도 나와 있죠. 37조 2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이 37조 2항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헌법 37조 2항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기득권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득권입니다. 그럼 이 기득권을 함부로 국가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한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정의의 이름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 정의의 이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게 뭐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라고 하는 요 차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차원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차원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자유와 권리는 바로 기득권에 해당되는 법적 안정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들은 바로 실질적 정의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악법도 법이냐? 악법도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걸 떠올려 봅시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법, 도덕.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법은 명령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 도덕의 속성은 정당한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정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은 자연법에 가까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법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할 수도 있고 또는 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오로지 정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자연법주의자는 당연히 어떻게? 법이 아니죠. 그런데 실정법주의자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실정법주의 입장에서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강조했던 집단이 뭐냐면 바로 법실증주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법주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실증주의에 따르게 되면 악법이 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의 효력입니다. 그죠? 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국민이 법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법이 국민에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려면 국민이 법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복종을 하죠? 무조건 복종을 합니까? 아니면 언제 복종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타당할 때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럼 타당은 언제
언제 어떻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있을 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질적 효력이에요. 실질적 효력. 그런데 이제 법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법이 일단은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법이 탄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이 국민에게 적용이 되려면, 국민이 만약에 예를 들면 외국에 가 있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될까요? 그럼 국민이 국내에 있어요. 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죠. 법이 외국에 가 있어. 국민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럼 외국인 한번 물어봅시다. 외국인은 지금 현재 외국에 있죠.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외국인이 국내에 있어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겠죠. 미군이 우리나라 여성을 살인하는 사건들이 90년 중반까지 되게 많았어요. 특히 동두천 같은데. 그러면 미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을 살인한 사건들, 이 사건들에 대해서 미군한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은 되는데 제한을 받는 거죠. 미군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제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죠. 그죠? 제한을 받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거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얼마 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재부활됐던 게 이태원 살인 사건. 이태원의 햄버거 집에 화장실에 남자애 둘이가 들어가서 한 명의 한국 남학생을 찔렀는데 문제는 두 놈 중에 어떤 놈이 찔렀는지 몰랐어. 근데 한 놈이 뭐냐면 바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녀인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 자녀라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자식이라서 아들이라서 얘한테 이제 법이 제한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 법 적용이. 그래서 한 명은 미리 출국을 해버리고. 이제 이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법의 효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이야기했던 공간적 의미 있잖아요. 이 국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공간적 의미에 적용되는 법과 관련되는 논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장소적 효력, 바로 속지주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냐 외국인이냐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대인적 효력, 바로 속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법에도 수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명.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폐지되는 순간까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적 효력이에요. 시간적 효력. 그래서 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효력,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 그 다음에 대인적 효력. 이 세 가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형식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질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3번이죠. 법의 실질적 효력의 근거와 관련된 학설, 사회계약설입니다. 바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 그래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법에 복종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형식적 효력은 방금 이야기했던 법의 존재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간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인적인 문제죠. 사람의 문제. 그래서 그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시간적 효력입니다. 시간적 효력. 자, 한번 물어봅시다. 법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도 법이 계속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없을까?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근데 만약에 적용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법이 폐지된다라고 알려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마구마구 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막 저지를 가능성이 높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법의 폐지에 따라서 문제는 법이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추구표의 문제예요. 추구표의 문제. 두 가지 법 공부를 하실 때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이 폐지가 됐다. 국법, 새로운 법.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법, 그 다음에 새로운 법. 이건데 지금 국법이 폐지된 이 시점에 폐지가 됐어요. 그죠? 폐지가 되고 나서도 이 법이 계속 효력을 미래에도 가지는 것, 앞으로 계속 가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추구표라고 합니다. 쫓아가는 거. 추급이라는 말, 옛날 드라마 제목 중에 하나 있죠. 추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추노. 쫓아가는 거죠. 추적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법 당시에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뒤로 가서 적용되는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소구표라고 합니다. 소구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을 우리가 한시법이라고 하거든요.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 이걸 우리 한시법이랍니다.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이제 2018년이 끝나고 나면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이 법이 계속 적용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추구표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모든 법이 추구표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만 추구표를 가질까? 응? 법의 취지나 그 다음에 상황에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법은 비록 생명을 다했지만 법이 계속 존재해야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추구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법은 2018년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추구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은 비록 폐지가 됐지만 이 법이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계속 법이 효력을 가지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럼 당연히 추구표를 인정 안 하는 게 맞지. 이걸 두고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추구표 인정, 그 다음 추구표 부정. 이해되셨나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법이 지금 이 상황에도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는 그런 정도까지 학설 대립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판단하실 때. 단지 학교 가시면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폐지라고 하는 건 있는데, 묵시적 폐지라고 하는 것은 형태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연스럽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문화됐다라고 하죠. 사문화. 사문화된 법. 그죠? 사문. 그 자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문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일본 민법이 적용됐어요. 일본 민법이 적용됐고 이제는부터는 한국 민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럼 해방되고 나서 한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일본 민법이 적용되어서 혼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 민법이 폐지가 되고 한국 민법이 설치가 됐잖아. 그럼 물어봅시다. 일본 민법이 적용돼서 혼인한 사람은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순간,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순간 이 혼인은 무효나 취소가 돼야 돼? 아니면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 이때 발생했던 법적인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과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사례를 한번 봅시다. 5페이지에 보시면 한시법 사례 나와 있죠. 예컨대 본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된 법들이 바로 한시법이에요. 일정 기간 제한이 있는 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시법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딴 거는 아마 이해는 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법 있죠. 올림픽 기간 시위금지법. 이건 당연히 올림픽 끝나고 나면 사라질 법이지.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바로 대표적인 한시법입니다. 앞에 나온 법들은 정책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법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한시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과법 나오잖아요, 그죠? 경과법이 나오는 건데, 거기 사례 한번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소기의 영업에 관한 경과 조치로 1983년 11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소기의 영업법에 의해 신고를 하고 소기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법이 시행되기 이전, 그죠? 변경되기 이전에 그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을 두고, 이런 규정이 바로 경과 규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죠. 일본 민법이 적용된 혼인도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본 민법이 적용된 혼인의 경우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을 본다, 인정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두는 게 경과 규정들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혼인을 유효한 것을 보고 다시 신고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신고만 하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법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사례까지 봤는데, 마지막으로 볼 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말은 소급효가 안 된다는 얘기지. 소급효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급효가 문제되는 법이 국법이어서 신법이었어요? 국법이었나요? 신법이었나요? 요거. 신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국법을 적용하는 거.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정경준 아까 검사장 사건을 적용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소급효의 문제입니다. 근데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안 된다.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신법의 소급효 제한입니다. 국법이 아니고 신법입니다. 신법.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불소급 원칙의 내용. 그래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내용은 뭐냐면 사후법, 신법을 제정하는 걸 금지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득권 존중을 한다. 이 두 가지 기본 정신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 이제 영화 보다 한참 울었던 영화가 1987년인데 옛날 기억이 너무 많이 나서. 예. 근데 그 1987 영화에 보면 이제 광주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잠시 나오는데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5.18이 있었잖아요. 그죠? 5.18이 있었고 이걸 이제 책동했던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를 과거 청산해야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더니 내란죄 공소시효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18 당시에 법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법을 새로 만든 법이 뭐냐면 그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법을 새로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민주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면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국가 권력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이 약하고요. 일반 국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가 권력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이 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를 일단 없앱니다. 그래서 이 없앤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5.18을 이후로 공소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처벌했던 법이 바로 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급표잖아요. 그죠?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전두환 노태우가 법적 안정성을 막 주장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네 말이 틀렸다고 하실 겁니까? 네? 아니면 그냥 욕하고 말까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욕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법에는 원칙이 있지만 항상 법에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항상 둡니다. 소급표 금지는 절대적 원칙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법 공부를 하실 때 유연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법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둡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소급표 금지도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 국민들이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두환 노태우가 공소시효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인정해 주는 태극기 부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70%, 80% 사람들은 이걸 소급표 금지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이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바로 그 입장을 밝혀요. 그 입장을 밝혀놓은 게 39페이지 박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박스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2번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 자,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박스 안에 보시면 기존의 법에 의해서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 이런 것들은 개인의 신뢰보호라든지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거의 상황에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급입법도 괜찮다 그 이야기예요. 소급입법도 괜찮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합헌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합헌이다. 위헌적인 법률이 아니고 합헌적인 법률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한번 봅시다. 모든 내용에 법률 불소구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법률 불소구의 원칙 1번 한번 보시면 헌법에서는 뭘 규정하냐면 신체의 자유, 참정권, 요 두 가지를 일단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와 참정권에 대해서 일단 금지를 시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권,
그 다음에 참정권.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소급표가 금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내용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일단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장소적 효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장소적 효력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 사물, 사건 등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자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 사물, 사건 등에 적용되니까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적용된다 그 이야기죠.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적용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속지주의. 그런데 뭐 자국 영토 내에서 제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주한 미군, 그 다음에 대사관 직원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일부 우리 법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형법의 속지주의인데, 형법의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가서 범죄 행각을 벌이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라는 친구가 일본에 가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 형법의 보호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갔는데 강도를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강도짓을 한 외국인을 우리나라 법이 처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보호주의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국인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보호주의입니다. 보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공공의 적이 있죠. 공공의 적이 누구죠? 요즘에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전 세계 공공의 적이잖아.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정치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9.11 테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9.11 테러가 발생했는데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9.11 테러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들을 유럽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9.11 테러했던 얘들을 미국으로 보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못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이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나 전 세계 범죄 저지른 사람들, 뭐 사담 후세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전 세계 범죄 저지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세계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주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든지 사담 후세인. 그런데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죠. 사담 후세인 보내라고 하면 보내겠어요? 우리한테? 안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언적 의미가 강한 거죠. 세계주의나 보호주의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은 잘 안 됩니다.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그 다음에 인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적용을 제한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대통령.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이 강도 행각을 벌여도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절도 행각을 벌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죠.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체포 안 당하려고 애를 썼던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게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건 현행범인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된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절도를 벌이고 있어. 붙잡았어요, 경찰이. 현행범 체포죠. 이건 당연히 제외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당연히 제외고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예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이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 회기가 열리고 있는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검찰에서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니까 정세균 의장이 좀 기분 나빠했죠. 의회에 대해서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근데 마음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마음속으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 표명은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함부로 붙잡아가는 거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특별법은 공무원법은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거. 근로기준법 여러분들한테 적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근로계약을 작성한 사람들만 적용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 보호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적용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의 효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법원과 법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